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올드 요님들은요, 55세에서 80세를 칭해요.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제 파워를 지닌 세대이고요. 또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두시는 4050 세대까지 함께합니다. 2030 세대도 투자 꿀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을 만나봅니다. 새 시대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과 밸류업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들어볼게요. 그럼 이지의 경제쇼 요 시작합니다.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갈등보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힘을 써야 되는데 차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제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하는 현안이 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경영학회에서 얼마 전에 10가지 이제 경제 신정부의 그 경제 경영 정책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등으로 뽑힌 게 AI를 이용한 신산업 개발이다. 그게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개발하는 산업이 있을 수가 있고 AI를 가져다가 쓰는 산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무래도 제조업으로 코어 나라고 또 앞으로도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밸류업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AI 강국으로 가는 3대 강국 안에 드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이긴 한데 사실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그 힘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I 그 힘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자세한 말씀 나눠볼 거고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 아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풀어봐야 될 텐데 트럼프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뚜렷해진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고관세 문제가 있고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가 더 가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는지 실감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낸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겁니다. 관세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이 가장 큰 문제죠. 그 무역 수지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의 그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아마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의 가장 큰 한계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제조업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관세가 트럼프 1기 바이든 지금 계속 커왔는데 그래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물품을 줄이더라도 다른 나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이 복귀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경제에서 시작한 문제지만 이게 외교 정책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중국이 국제 정세적으로 더 호감을 받고 있고 미국이 약간 반감을 받고 있는 이상한 지금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제 무역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지금 국제적인 외교, 국제적인 어떤 그 우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좀 이상한 시나리오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 기업이 경제적으로 지금 대응에 가장 큰 지금 시급한 거는 일단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다. 요거는 일종의 변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건 일종의 뉴 노멀이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우리가 적응해내느냐, 그러니까 리질리언스가 얼마나 높으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빨리 맞춰주고 또 우리의 씨를 찾는 리질리언한 디플로마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던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빨리 이 주변 상황에 적응해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패권주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뜻에 따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또 커지면서 중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상 그런 거는 더 호감도 이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약간은 좀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혁신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통 지금까지 혁신 그러면 다 미국에서 일어났고 이 세상에 있는 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고 이 세상에 없는 걸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라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제 중국을 좀 배워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게 뭐 중국의 AI라든가 또 중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국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가 약간의 중국에 대한 솔직한 모습이 저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나 민간 부분에서 우선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민간 부분부터 솔직하게 중국에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에 관한 많은 부분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빨리 좀 경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지금 후퇴한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러니까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좀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다시금 부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조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이번 패러다임, 세계 패러다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확실히 본받을 점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제조업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그 기름때 묻은 그런 작업복 같은 거, 또 헬멧 같은 거 떠올리시기 쉬우신데 지금 제조업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포스코의 그 광양 제철소를 갔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철 생산의 1위입니다. 거기 공장 길이가 600m인데 제가 거기서 일하시는 이 사람 수가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동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외국에 가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공장을 갔는데 공장 바닥이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옆에 기계 들어왔는데 도시락을 드세요. 이 옛날 공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지금 우리가 소득 몇만 불인데 아직도 제조업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업이 완전히 지금 첨단 산업, 미래 산업으로 많이 탈바꿈했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무슨 뭐 3D 업종이니 4D 업종이니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둬야 될 거는 미국의 제조업이 과연 회복이 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손을 놓은 거는 그건 3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레이건 때부터 소위 그 신자유주의 때부터 미국이 잃어가는 경쟁력인 제조업을 너무 일찍 손을 놨어요. 그리고 금융산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집중을 합니다. 이게 레이건 때부터인데요. 지금 그거를 30년 만에 복구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작년 바이든 때부터 한국에 25조 되는 규모가 미국에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대만의 TSMC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1년 만에 그렇습니다. 교육도 어려워요. 지금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뭐 공장 지으면 하루아침에 돈 들어가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이미 8년 전에 10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다 복구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도 미국이 다시 다시 지금의 같은 약간의 과열된 분위기가에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 한 달이라도 그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나라가 그걸 좀 소홀하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빨리빨리 적응하는 이젠 적응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결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산업
으로 탈바꿈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와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후퇴한 제조업을 다시금 일으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중국 경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사실 이제 시진핑의 어떤 지배력, 그 사람의 이제 지금 뭐 앞으로 그 미래에 관한 그 우려까지도 계획까지도 있죠. 그래서 2030년 뭐 대만 침공 얘기도 있고 또 2030년이 중국이 군사력을 미국을 극복해내겠다. 이건 상당히 어떤 중국 전체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진핑 개인에 관한 하나의 독트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게 무서운 거는 조금씩 그와 같은 그 꿈을 그 사람들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어떤 친미다. 또는 친중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좀 적절히 양 국가에 이렇게 잘 편승을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고요. 중국도 그럼 미국만 일방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느냐? 중국도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무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인심을 잃은 게 사실이고. 또 미국의 어떠한 이 락다운 전략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많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좀 거만함이라든가 일방적이라든가 어떤 좀 그런 태도를 많이 버릴 거예요. 많이 좀 친화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의 급변하는 어떠한 그 정책에 관한 그 적응력.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포착하고 타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라이딩 온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도 굉장히 민첩하고 세련된 외교 그렇습니다.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네. 미국 정부도요. 지금 트럼프 정부 내에 보시게 되면 놀랍게도 이 경영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정통 관료나 뭐 법률가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사구시적이에요. 예. 모든 게 그 나라의 국익, 경제, 경영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다 그 이해관계가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외교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법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도 경영의 대상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빨리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도 주요 의사결정자의 기업인 출신들 또는 경영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빨리 좀 더 많이 포진돼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바로 여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 거고, 네. 저희 나라도 빨리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부의 모습이 갖춰지기를 신정부에 기대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기업인 분들을 모시고 그 인사이트 포럼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대부분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정부가 무관심한 산업이 의외로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가 정신을 옥죄는 그런 낡은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듯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의 K 컬처, 한류가 뭐 야단이죠. 진짜 야단입니다. 저도 외국 나가보게 되면은 뭐 그 위력을 느낄 수 있고,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는데 그 K 컬처에 대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뭐 이 얘기 하자면 사실 한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K 컬처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뒤에는 정부에 사실 무관심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그 K 컬처 한류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러세요. 그 얘기는 뭐냐게 되면은 시장의 이 속도가 정부라던가 이 공공 부분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공공 부분이 뭐 능력이 없다, 뭐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은 일정한 절차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거쳐야 되는 어떤 뭐 입법 과정이 있고, 네. 정부의 고시 과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절차 같은 게 있죠. 또 여러 가지 배분 문제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당장 이익이 보게 되면은 급하게 그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속도 차이인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지금
뭐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교육 시장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교육, 공공교육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육의 정책 이반자라든가 정책 집행자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자 또는 정부가 더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자는 거는 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국회는 점점점 권한이 세지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은 거고 그분들이 그걸 업적으로 공천도 받고 지역에서 또 유권자들에게 이제 그 홍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남은 이슈는 뭐냐면은 이 입법자들의 안목, 입법자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시장의 디맨드를 파악하고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 능력이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능력, 어떤 정부의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젠 제가 보기에는 입법 활동하는 의원들의 능력 그리고 이 입법하는 의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자세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시급하게 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를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네요. 글쎄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번 보게 되면 이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소위 그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최우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이 국가도 경영의 대상이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건지 소위 정치공학적인 어떠한 당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분들이 그 의회 활동을 하시는 건지 뭐 판단은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외 변수를 살펴봤는데 사실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수 경기도 부진한 상황이고 뭐 고령화 저출산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이고요.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 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회장님이 보실 때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뭔가 가장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환경의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뭐 기업은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혁신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기업이 워낙 빨리 변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AI처럼 외부에서 오는 환경도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을 한 가지 꼽으라면은 굉장히 빠른 변화에 잘 올라탔다. 물론 운도 좋았습니다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전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변화를 빨리빨리 올라타려면은 그게 다 투자입니다. 투자.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변화를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 투자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점점점 기업들 입장은 두 가지예요.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투자하려면은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결정하기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되어 있고 또 투자를 받는데도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자금을 이렇게 융통받고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 투자를 어떻게 용이하게 해주느냐가 문제고요.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들이 결국 투자할 때는 이제 이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결국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지금 경제를 이끌어왔고 대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배관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횡포라든가 갑질 이런 것까지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 거래라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경제 성장의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끌어가야 되는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그들이 요구에 만큼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하고자 하는 그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나 정부나 또는 국회가 대기업의 변화에 어떻게 호의적으로 맞춰주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신정부에 있어서는 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사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뭐 HBM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이슈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은
또 국가 핵심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힘 이런 부분도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52시간 구체적으로 뭐 40시간입니다만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또 뭐 대기업 간의 뭐 여러 가지 순환 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 뭐 IFRS 여러 가지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범위를 보세요.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마존이 1개 기업이 올해 투자는 규모가 140조 원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빅4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구글, 메타 다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1년 정부의 1년 전체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투자 규모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이 대기업들에게 과연 이제 지원해 줄 것이냐. 또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그 어떤 투자를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거 할 때 국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물꼬를 터질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우호적으로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제조업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 경쟁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쟁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AI, 반도체 뭐 그리고 2차 전지 테마들이 다 그 산업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AI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단어잖아요. 그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AI 산업 지금 어디까지 위치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뭐 많은 그 연구기관들이 발표하기로 이제 한국의 AI 수준이 세계 한 6위, 7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안에 또 브레이크다운, 그 구성 요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3위부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위부터 한 6, 7위까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끌어가는 건데 예. 그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 수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AI 에코시스템에서 아마 한국 기업이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분야는 딱 하나, 반도체 분야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자로, 소형 원자로 정도 기술 그 정도일 겁니다. SMR. 그렇습니다. SMR 예.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AI 기술의 공급자 입장에서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투자 여력을 갖춘 미국 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맨파워를 가지고는 중국 또 결국 AI는 데이터 싸움이니까 또 뭐 정부에서 철저하게 뭐 통제하고 있는 데이터, 소위 뭐 프라이버시 문제를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기고서 우리가 한국이 AI 공급자로서 어떤 정도로 위치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많고 예. 회의적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원은 제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우선순위 일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제 AI 공급자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AI 수요자,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체 GDP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일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서비스로 가지 뭐 이런 얘기 뭐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제조업이고 네. 앞으로 부가가치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제조업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우리가 관점을 모아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하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적응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니 해도 인력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인력들을 많은 교육기관에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학 경쟁력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겠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인력, AI 전문 인력의 충원 문제도 기업이 내부적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경제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 국내적으로 조달하기보다는 인력 문제는 보다 더 좀 원활한, 좀 자유스러운 어떤 국제적인 인력 교류에 의해서 조금 충원돼야 되지 않나. 거기는 뭐 비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요건 같은 것도 좀 같이 동반되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좀 어떤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여튼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살 수 있는 이런 좀 포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다시 국회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국회에서도 이 AI 산업이 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제 문제 또 진입책 문제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AI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입법 활동도 좀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도 많은 또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또 되겠네요.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다행스럽게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래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들, 근로자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특히 어떤 섹터에서 그러면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 나라는 얼씬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전체 GDP의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뭐 30% 40% 정도 되죠. 항상 그 수준 유지해 왔습니다. 내수가 조금 커진 면이 있습니다. 내수가 많이 커졌습니다만 결국 이제 수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뭐 탑 5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철강이 있고 석유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AI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전략적으로 약간 좀 판단을 잘못한 면이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아마 HBM이 이렇게까지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원래 HBM은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좀 하는 모듈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미스 판단을 해서 좀 판단 미스를 해서 좀 사업 범위를 줄였고 그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로 가서 이제 크게 벌려지고 있는데 TSMC가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반도체 시장이 당분간 깨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텐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기술력도 문제입니다만은 이미 생태계가 소위 주도권이 판이 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마음이 들어야 이게 지금 뭐가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누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문제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도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와 잘 지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 하여튼 거기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TSM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우호적인 또는 연합 전략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약진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우리가 테슬라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웨이모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내에 기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뭐 기아자동차 뭐 굉장히 뭐 세계 탑3 업체로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만은 역시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이 가버넌스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서요. 재빠르게 그 트럼프하고 잘 이게 협력을 해서 미국 내 아주 현명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굉장히 반갑고요. 그다음에 철강 같은 문제는 뭐 저희 나라가 뭐 쿼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생산량에서는 어느 정도 저촉을 받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가격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뭐 AI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아마 고부가 가치 제품을 좀 만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석유화학이 문제죠. 석유화학은 뭐 중국이 워낙 지금 뭐 물량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뭐 롯데 같은 기업들이 아마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뭐 봉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잘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고부가가치적이고 아주 민첩한 그러한 새로운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 마음에로 들어야 되고 쉽게 표현해서 그리고 딥시크팔 충격 때문에 AI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흐름들을 우리는 또 경험했었고 중국의 그 빠른 추격 이런 부분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무조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것을 협상 카드로 또 내보여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러할 만한 것을 많이 또 만들어놔야겠네요. 우리 산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여기에는 경제 논리 갖고만은 어려울 것 같고요. 때로는 그게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어떤 국제 정치적이라든가 결국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게 결국 주고받는 거거든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 AI 시장의 그 비즈니스 모델 완전 바꿨죠. 그러니까 미국의 AI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또 개발해 놓은 물을 가져다 쓰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없으면 개발 감히 못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 거 가지고 비싸게 갖다 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딥시크가 나오게 된 거죠.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비용을 개발했다. 가져다 쓰는 비용도 뭐 굉장히 저렴하다. 게다가 이게 오픈 소스로 올라가 있으니까 능력 있으면 가져다가 써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술의 진보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억지로 좀 막아놓은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보더라도 미국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런 기술의 역사적인 진화 과정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AI도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 우리 밑에 지금 인터넷처럼 인프라로 아마 깔게 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물론 인터넷처럼 아무리 인프라를 깔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버는 기업은 물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진화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AI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투자해서 승산을 보기에는 어렵지만 AI가 곧 그렇게 인프라로 깔리는 시대가 왔을 때 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그 기회가 왜냐면 그때부터 서비스 문제, 그 위에 어떤 서비스가 얹히느냐 문제니까요. 새로운 어떤 AI 기반의 서비스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뭐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사실 회장님 이렇게 인생 저변으로 봤을 때 후황양성에 또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재 양성, 교육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대학이 과연 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산해내느냐, 그게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학에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대학보다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카데미아의 역할은 우리가 그 석박사 이상의 대학에서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대학 그러면은 대부분 학부에 맞춰져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1년에 약 25조 정도. 그게 바이든 때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던 그 난리쳐서 미국에 투자했던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건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대학이 학부 교육의 충실도나 학부 교육의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학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건전한 사회인,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경로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인문 교육 이런 데 좀 맞춰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꼭 학부가 4년이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솔직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석박사 이상의 이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정부 투자가 너무 인색합니다. 대학에 재정을 해놓고서 소위 지식의 창출 교육기관인 석박사 과정을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 키워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기대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원화시켜서 소위 그 대학 입시 학부의 어떤 그 대학으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석박사 이후의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이원화시키고 투자 방향이라던가 접근 방향을 조금 우리가 달리 해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회가 필요로 한 전문 인력으로서의 양성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과 대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대학에만 의존하기가 힘들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규제도 상당히 많이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직업교육, 그다음에 학부 입학을 포함한 어떤 저학년의 학부의 교육, 그다음에 석박사를 포함한 어떤 소위 고등 대학원의 교육, 이 세 가지를 좀 신정부에서는 좀 보다 더 섬세하게 잘 좀 조화시키고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요님들이 그 AI 전문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그것을
또 배워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글쎄 이게 뭐 AI뿐만 아니라 모든 AI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AI를 보통 배우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배우는 거죠. 다 해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접속을 해봐서. 그렇죠. 내가 이제 뭐 배워야 되겠다. 스스로 이제 동기가 있어서 한번 배워보고 그런 거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IT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한 5%? 혹시 여기 탑5 안에 안 드신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뭐 부분이고요. 더 앞서 나가는 부분 뭐 리더들 해봤자 한 5% 정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배우느냐? 두 가지 경로의 대부분이 강압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이거 쓰면은 결제 안 해. 대학에서 이거 안 하면 리포트 안 받아. 이걸 써야만이 시험 문제를 리포트 쓰는데 반드시 이걸 쓰세요. 등등등의 강압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내 친한 사람이 너무 잘 써서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은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카카오톡이나 또는 뭐 이메일이나 뭐 여러분 자주 쓰시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주변에 보시게 되면 통계적으로도 10명 보게 되면 한두 명은 그거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혼자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제 포인트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세요. 친구들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직장에 특히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은 좀 무리해서라도 과감하게 그걸 도입을 하셔서 직원분들에게 동료들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도 이런 걸 써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적어도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의 확산이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의 문화를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문화가 물론 가장 좋지만 많은 문화가 또는 행위가 이렇게 이끌어가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차문 내려 하게 되는 뭐 이런 뭐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이 자동차가 많이 기술이 발전됐는데요. 우리 운전 행위가 과거에 몰던 행위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처음에 차 몰 때는 이 스틱으로 운전했는데 지금 뭐 자동 변속기 뭐 여러 가지 기술 발전되면 인간의 행위나 어떤 운전 문화가 다 거기에 적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발적인 어떠한 그 선의 기대하지 말고 이끌면 인간의 행위는 이득이 된다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기업 또는 기관의 리더분들이 좀 철학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좀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뭐 국가를 포함해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IT 확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저변에서도 AI 리더들도 많이 생겨나야겠네요. 그래야지 그들이 뭔가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이끄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잘 쓰는 사람에게 포상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잘 쓰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추켜 세우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할 거고요. 또 예를 들면 AI 기관 평가, 우리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평가하실 텐데 AI를 잘 쓰는 그런 기구 같은 데다가 뭐 특별히 아마 경영평가 같은 데 하실 때 뭐 가산점을 더 주신다거나 등등의 좀 의도적인 노력을 좀 우리가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서 되는 것이 없어요. 특히 IT 같은 부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좀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강국이 되는 일은 묘님들의 실천부터 좀 시작되지 그렇습니다.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네. 양희동 회장님은 한국경영학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한국경영학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키워드가 있다면 주력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국경영학회는 이제 1956년도에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학회고 또 가장 크고 지금 회원이 한 10,000분 이상 계시니까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경영학의 국내에서 대표적인 학회입니다. 회장 임기가 1년이라서 사실은 뭐 회장님들마다 본인이 갖고 계신 비전을 다 이제 뭐 펼칠 수는 없는데요.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키워드는 밸류업입니다. 그게 밸류업이 뭐 기업의 어떤 주가를 높여야 되겠다, 뭐 그런 재무적인 뭐 발상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 사회, 또는 기업, 우리 학회 포함, 또 대학, 우리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회 곳곳의 모든 그 단위 구성 요소들이 기존에 하던 어떠한 가치에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사회에다가 기여하고 스스로를 한 단계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제 목표고요.
일단 우리 학회부터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제화 노력을 많이 지금 경주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술대회인 AOM의 이제 경영학회 세션을 만든다든가, 또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뭐 1년에 2번, 4번 정도 학술대회로 끝나는데 매주마다 그것도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위 입법인들의 전문성이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그만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1년에 한 50번 정도 되는 횟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뭐 역량의 한계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기업과 입법, 기업과 정부, 또는 기업과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요자 사이에 가운데 플랫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이뤄내고 싶으세요? 한국경영학회의 비전?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가장 이제 한국 사회 인플루언서였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다양화됐고 저희 한국경영학회가 그런 중요한 어떤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학문과 기업이 따로 놀고 국회와 시민이 따로 놀고 이런 현상들을 가운데에서 누가 플랫폼이 돼서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이 필요하고요. 아마 저희 학회가 이 국가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플루언스는 그런 연결자로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보다 더 고부가 가치적으로 레벨업 시키고자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로 올해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명한 좋은 리더가 되는 게 비전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또 주변에 많은 리더분들과 함께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저는 이제 주식 방송을 또 진행하기도 하는데 주주가치 제고, 뭐 배당금 확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뀐 정부에서도 그렇고 밸류업을 위한 주주가치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겠다라고도 공약한 바가 있고 그래서 코스피 3천, 코스피 5천까지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기업의 밸류가 높아져야지 가능한 일인데 현장에 가서 기업 CEO들 만나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앞으로 가능할 것 같은지 좀 궁금했습니다. 내심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국가마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이제 기업 문화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기업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매출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를 묻습니다. 시장 가치가 얼마 되냐 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회사 시장 가치가 얼마나를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이 중요한데 매출이나 이익은 시장 가치를 따라오는 하나의 과정 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냐라기보다 또 이 따로 노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가치를 또 매력도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매출이 얼마다 이익이 얼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 기업이 시장 가치가 얼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 애들이 보면 놀라요. 그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매출이고 이 정도 이익인데? 라고 서로 간에 기업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사고 싶을 때 야, 이거 정말 싸다. 싸구려다. 우리가 기업을 파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기업을 파는데 100억 벌어들일 수 있는 거를 50억, 10억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중요한 거고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뭐 브랜드 파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브랜드 파워가 약한 기업들이 없어요. 외국 기업들,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브랜드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브랜드 파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CEO의 영향력이에요. 특히 미국 보십시오. CEO가 기업의 브랜드고 CEO의 한마디가 그 기업의 시장 가치이고 그 기업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상징이네요. 상징입니다. 상징. 예. 지금 미국 뭐 여러분 떠올리시는 CEO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국은 CEO는 옛날에는 있었죠. 지금 누구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반성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튀었나? 이러면서. 지금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가 자신 있고 과감하고 좀 튈 수 있는, 그래서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이게 기업의 가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죠. 뭐 기업의 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두 가지로 될 일은 만무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업을 바라보는 눈, 기업을 평가하는 눈을 조금 더 바꿔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이슈가 기업의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재벌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어떠한 그 최고 경영자의 견제 기능을 해왔죠. 그게 미국식 그 이사회예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오래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하루아침에 서양식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먹힐까?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전에 시장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까?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재벌 체제, 뭐 식구들끼리 그냥 뭐라 하지 상속대로 뭐 완전 면해지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속대 문제도 지금 개선이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합리화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의 요지는 무턱대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 다 틀렸다. 무턱대고 외국 방식을 갖다 들어오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영학회에서 K 매니지먼트의 본질을 자꾸 지금 재고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가다듬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또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특성상 맞는 지배구조나 기업 운영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우리 K 매니지먼트에 관한 책이 곧 출판될 걸 알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오면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옥석 가리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회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어떤 기업을 좋게 보시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테니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기업이 얼마나 혁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CEO가 얼마나 열정이 가지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총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게 우리나라 이 임원들은 이제 현금으로 페이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고 이사회에도 어느 정도의 그 친기업적인 인사들 많이 채워져 있고 주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업의 M&A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액주주들의 영향이 거의 없죠. 또 크게 혜택 보는 것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최고 경영자들이 이 그 페이를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많이 받습니다. 흔히 RSU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근무 경력이라든가 기업의 성과,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성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팀쿡이라든가 뭐 젠슨 황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주식으로 어느 정도 받으면 90% 이상 받아요. 성과가 나쁘면은 이 사람들 별로 이렇게 폐가 높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책임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됐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는 철저하게 그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완전 뉴트럴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좀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조에서도 그 이사회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임용, 심지어 고 경영자의 연봉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모하려고 하는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급격한 변화는 좀 후유증이 있을지 않나 싶고요.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주주들의 안목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많은 배당을 요구를 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배당을 적게 받더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선호하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사회와 경영자와 주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들의 성숙도,
주주들의 역량이 이제는 또 그 기업의 미래에 역량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회사 투자하지 이런 시대는 지났고요. 마치 좋은 의사는 좋은 환자가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젠 좋은 기업도 좋은 주주들이 만들어낸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회를 쓴다마는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방향 가야 되지 않느냐. 주가에 올라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야 주가 오를 것 같으니까 내 의견을 개선하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나 적극적인 참여의식 또 공부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님들이 투자를 해서 승률을 높이려면 대내외적인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배우기 위한 공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의 경제쇼 즐겁게 보셨나요?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새 정부의 생존 로드맵,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밸류업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 내 삶의 가치를 지키는 법, 이지의 경제쇼 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쇼도 기대해주세요. 아참, 양희동 회장님이 요님들께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한국경영학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